나는 기도하다가 우리 오늘 모인 사람들은 난민들이 보였나, 이렇게 목소리가 다들 밥을 안 먹고 왔는지 뭐 사기가 다 죽었는지 이렇게 보면 인원은 적진 않은데 내가 가서 밥을 내다 지금 밥 주고 해야 되나 다들 배고파서 저러나 난민이 유입된 줄 알았어. 아유, 멀쩡해 보이는데 좀 맞춰서 큰 소리로 해요. 내 어지간하면 시신기명리 안 하는데 네. 내가 살려보려고 몇 번 살려봤거든. 계속 살려보려고 해도 안 살아나더라고. 어떻게 된 게 어지간하면 살아나는데 그러더니 끝까지 노래까지 망치고 내년의 전망을 뭐 내가 내년 전망할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2020 트렌드 코리아에서 내년 전망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랬잖아. 기도하면 다 좋아진다고. 운수 보는 거 다 필요 없어. 좋을 사람들은, 내년에 운이 좋을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운이 안 좋은 사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가? 내년에 운이 안 좋은 사람도 이제 내년에 운이 좋은 사람 기도를 안 해도 내년에 좋을 사람은 또 좋아요. 내년에 좋을 사람은 또 시간도 없거든.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좋을 거고요.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니, 기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기 온 거야. 압축된 시간. 원래 공부를 하면 이 사람이 그레이드가 점점 높아져서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지혜거든요. 지혜. 그래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더 경제활동에 더 큰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전혀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이건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막 큰 부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스님들 다 큰 부자 될게. 스님들은 경제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 경제활동 안 하고 공부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지 스님들이. 경제활동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스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절에 주지 스님을 해, 아니면 뭐 기도 스님을 해. 방에 혼자 안 들어앉아 가지고 좌선을 열심히 한다고 복이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난 보는 데서 보는 데서 법당에서 하루 종일 좌선하고 있거나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정근을 막 하고 있고 하루 종일 절을 하고 이러면 이게 경제활동이 돼. 주지 스님이 하루 종일 법당에서 기도해봐요. 경제활동이 돼. 뭐 그건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은 또 경제활동이 다르죠.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미중목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전 세계가 위태했댔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보면 계속 뉴스가 미중 무역 갈등이야. 관세를 때리냐 마냐 그거 가지고 계속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계속, 지금도 오늘도 뉴스가 관세를 때리냐 안 때리냐 이거. 내년에도 아마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역시 그것이 가장 이제 세계 경제에 주는 타격이 제일 심할 것 같고요. 그래 되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굉장히 판매가 굉장히 부진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하락되고 그랬었어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다른 경제 성장률도 별로 안 좋게 나와가지고 2%가 안 될 것 같다, 1.9%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2% 겨우 될 것 같다, 뭐 이래 돼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실업률이라든지 물가가 세상에 이제 0.4%, 물가가 마이너스가 될 수, 디플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할 정도로 이제 물가가 나는 오른 것 같은데 다 비싸잖아.
근데 어쨌든 물가가 안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또 문제라네. 그래서 그 주요 지표들이 다 이제 좀 비관적이어서 내년에도 쉽지 않겠다.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우리나라는 참 잘 막아냈어요. 신기하게.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직도 완전히 막아낸 건 아니에요. 주의해야 돼. 왜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동유럽부터 쭉 휩쓸고 대륙을 휩쓸고 중국 대륙을 휩쓸고 베트남 동남아시아 다 휩쓸었어. 그리고 북한도 휩쓸었거든요. 근데 38선 넘긴 넘었는데 저지를 어쨌든 뭐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쨌는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오다가 말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문화체육 부분에 반가운 소식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받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BTS 열풍, 세계적 열풍도 있었고, 또 피파에서 피파 U라고 해야 되나? 젊은 이제 20세 이하던가 22세 이하던가 그 준우승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초로 준우승해서 그걸로 또 거기에 이강인이 또 골든볼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이 국민적으로 좀 힘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내년도 역시 제조업은 계속 경기가 부진될 텐데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제 피부로 느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인구 감소가. 이런 때는 이민 정책을 막 열어가지고 우리 역대로 이렇게 이민 정책이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신라하고 고구려 때는 이민 정책이 굉장히 좋았고요. 고려 시대 이제 광종 때 왕건의 아들이에요. 왕건의 아들인데 이 광종 때는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중국 대륙이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5대 19기던가 막 그래가지고 계속 싸움하고 막 이렇게 전투하고 전쟁하고 할 텐데 그쪽 중국에서 이렇게 관리하던 중국의 엘리트들이 한국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무너지면 거기 엘리트들은 큰일 나잖아. 그래서 이민을 많이 왔어요. 그 중에 쌍기라는 사람을 등용을 했어요. 광종이. 그게 이제 이 광종의 이민 정책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것이 나라의 역사를 바꿀 만큼이나 큰 성공을 거뒀죠. 쌍기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쌍기를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펴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과거제도를 처음으로 했고, 노비 안검법을 통해서 노비들을 다 들여다보는 게 안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호족들의 재산들을 많이 이제 몰수를 하게 되고 왕권을 강화시켰죠. 그래서 고려 500년, 이제 500년이 조금 안 됩니다만 500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려 500년에 기틀을 마련했어요. 태종 이방원도 조선에 기틀을 마련했잖아. 세종대왕하고. 그런 것처럼 광종 때 기틀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이민 정책이 있었다. 이 우리나라 성씨가 수백 개 되는데요. 그 중에 한 30% 40%는 사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반기문의 반씨도 본래 심양의 성씨라 하더라고요. 또 동남아시아 이렇게 베트남에서 온 성씨도 이렇게 있고요. 예전에 또 일본에서 온 성씨도 있고, 우리가 이제 박정희 시대에 그 배달의 민족, 단일 민족에서 이민 정책이 폐쇄적이어서 그 이후로 그래서 그렇지 그 이전에는 고려 시대 뭐 이런 때는 굉장히 열려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이민 정책이 많이 이제 개방이 되고 있죠.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인구가 감소돼서 이민 와서 이제 정착한 가족이 한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죠 지금. 우리가 정부 예산 뭐 여러분들은 관심 없겠지만 그래도 들어두는 게 좋아요. 정부 예산을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하고 비슷해요. 전국의 시민들이 정부 예산을 잘 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 있어요.
마치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내가 누굴 뽑을까? 내년에 여기 중구에 출마한 사람이 누굴 텐데 누굴 뽑을까? 혼자서 골똘히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죠. 그것이 울산의 발전하고도 관계 있으니까 시장을 누굴 뽑냐, 이게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인물을 누구 뽑냐라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중요한데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들 딸만 아들 딸만 감시할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나 보다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못하고 있나 이거 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한번 내년 경제 예측이니까 예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년 예산 규모를 알고 있죠, 여러분들? 정부 예산? 내년 정부 예산이 513조 5천억 정도 돼요. 이게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100조가 넘어간 게 2000년이에요. 국가 예산이 100조가 넘어간 게 2000년 들어가면서 100조가 넘어갔어요. 1990년 됐을 때는 한 25조 정도였어요. 1970년 했을 때는 7조 몇천억 정도였어요. 1960년대 때는 뭐 조도 아니었어요. 조도 아니 50몇 년, 60년 이런 때는 조도 처음에는 50몇 년에는 천억도 안 됐어. 그러다가 점점점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서 드디어 이제 2000년이 넘으면서 100조가 넘은 거예요. 지금 513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방 예산, 그 중에 국방 예산이 한 50조 정도 돼요. 한 10% 정도 되는 거죠. 너무 조가 되니까 막 감이 잘 안 오죠. 그래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0조구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해야 되는데 5조 내야 된다 이런 말 했었잖아. 야, 그러면 우리 국방 예산이 50조인데 그 중에 5조를 미군에 쓰면 뭐 하라는 거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면 돼요. 이렇게 비교를 좀 이렇게 하면 돼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는 아무래도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는 아무래도 어디겠어요? 보건복지 노동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181조인가 그렇다라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너무 많고 뭉뚱그려 놓으니까 뭐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간 복지 부분, 보건복지, 노동 이쪽 분야로 많이 한다라고 그러고요. 또 일자리 창출로 쓰는 게 25.8조, 적지 않게 쓰죠. 내년에 쓰는 게 되게 적지 않게 쓰는 게 일자리 예산을 많이 늘린 거죠. 또 R&D라고 해서 이제 기업의 어떤 지식 창출, 기업의 어떤 투자 이런 예산도 한 24조 이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R&D나 일자리 산업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 예산은 470조였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9.3%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작년 예산은 470조였는데 올해 예산은 513조다. 좀 많이 책정된 거죠. 그럼 재작년 예산은 430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400조가 넘은 게 2015년, 16년인 거 얼마 안 됐어. 3년 만에 지금 430조, 470조, 513조로 슝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린 거죠. 그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려도 되냐? 예산을 많이 늘린다는 거는 정부의 수입이 많아야 되잖아.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으면 빚이잖아요, 전부 다. 정부가 빚을 많이 지고 있냐? 지금 이래도 되냐? 하는 건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이제 GDP 기준으로 해서 부채 비율이 42%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IMF에서 너희 나라는 네덜란드하고 독일하고 대한민국 콕 집어가지고 너희 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 다른 나라들은 부채가 저렇게 많은데 너희 나라들은 적은 편이야. 그러니 경기가 안 좋다며 그러니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해 라고
권고할 정도예요. OECD 평균이 110% 정도 되거든요. 부채 비율이. 부채가 사실 엄청나요. 600조, 700조가 넘어요. 정부 부채가.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드리는 것 중에 또 중소기업이나 산업이나 에너지 분야에 한 24조 정도 들어가고요.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체육관광 쪽으로 이제 8조 예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환경 예산은 한 8.8조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육 예산이 72.5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또 있는데 그것도 55조 뭐 이렇게 아무래도 교육 쪽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쪽으로 21조, 또 SOC 예산은 이제 22조 정도 돼요. 되게 엄청 과거 정부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고요. 외교 통일 쪽으로는 5.5조, 또 공공질서 안전 쪽으로는 한 21조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별로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감이 안 잡히는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얼마큼 쓰인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효과적으로 쓰이냐는 여러분들이 지금 따지기는 어렵잖아. 지금 이 정부가 지금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어? 이건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 국회의원이 이걸 통과시켜 주는데요. 국회의원은 이제 이걸 하나하나 예산을, 사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이 예산이 잘 쓰이는지를 들여다보고 예산을 다른 데 더 늘려라, 이건 줄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딱 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당파 싸움, 어느 진영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이 시한이 있어. 이거 꼭 넘어야 돼. 시한 그 다음 날이나 며칠 지나서 그냥 일괄 통과시켜. 일괄 통과. 그리고 뒤에 들어가 가지고 따로 또 이렇게 자기들 이제 뭘 해요. 밀담 해가지고 내가 중국 국회의원이면 여기에 도로를 새로 내야지 하면서 이제 한 2조, 3조 더 끌어오고, 이렇게 자기 지역의 예산들을 얼마나 더 끌어오느냐, 여기에도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높은 몇 선, 3선, 4선 뭐 이런 위원들은 힘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예산을 더 끌어야지, 거기에 눈이 벌게 있어. 그래가지고 큰일이에요. 결국은 예산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공무원이 얼마나 이걸 잘 짜냐 좀 비참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나중에 기획재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올해 예산은 과거 이전 이제 2018년도 올해 2019년도 예산을 거의 뭐 이제 좀 더 늘리거나 좀 더 하거나 이렇죠. 난 여기서 참 아쉬운 것은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출산율을 위한 그런 투자는 별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워킹맘들이 자유롭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일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제일 급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아이를 3명 낳든 4명, 저는 5형제거든요. 저 얼마나 우리 형제가 많아요. 심지어 우리 모친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하나 더 있었대. 어려서 죽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6명이라잖아요. 아니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많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많아도 줄어들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줄어들어도 괜찮은데 천천히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5만 명, 10만 명씩 줄어드는 건 말이 아니라고. 이러면 나라가 위태위태해질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육아에 대한 예산을 엄청 많이 투여를 하고, 또 아동 청소년을 똑같은 논리지만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이렇게 보호에 대한 이런 예산들을 복지 예산에 들어가긴 하지만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투여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우리나라가 재정 지출,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해야 된다면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게 그 아이들은 표가 없다네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심지어는 어떤 국회의원은 깎아야 된다 노골적으로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제 하는 국회의원도 이렇게 있고 막 그래요. 안타까워요. 금융융자에 대한 예산도 39조나 있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이지? 오늘 또 뉴스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제 지난번에 맥컬리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여기 이제 민자 고속도로 저걸 내린데 민자 고속도로가 너무 비싸다고 천안 논산 고속도로는 거의 10,000원에 육박한데 이제 그 돈 내는 게 고속도로비가 그걸 한 50% 정도 내리고 많게는 50% 적게는 한 30-40% 내리는데 그 내리면 그 민자 고속도로의 사람들이 돈을 적게 벌잖아. 손실되잖아. 그걸 어떻게 해주는 줄 알아요?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이제 손실 금액만큼 준다네. 게다가 그 기간을 늘려준다네. 30년에서 한 60년, 50년, 60년 늘려준다네. 이런 건 정말 말이 아니잖아. 이제 국민들이 모르니까 이제 그런 계약을 맺어서 정말 노예 계약처럼 맥쿼리 같은 이제 인프라 그런 사모펀드에 그걸 작업하거든요. 지금은 민자 잘 안 하지만 한때 민자 유행했잖아. 그 맥쿼리에서 다 한 거거든요. 맥쿼리라는 그 사모펀드에서 다 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대로 쓰여지면 안 되잖아. 근데 금융융자가 39조라는데 우리 이자 좀 내주면 안 되나 정부에서? 우리 전이자 좀 내주지. 그럼 참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예산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 정도만 하고 내년 것들을 사회문화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면 내년에는 어떤 사회문화가 있냐. 내년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4.13 총선이 있고 또 우리만 선거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도 재선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어떤 방법을 쓰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제 어떤 방향을 쓰느냐. 북한과의 관계를 잘 쓰면 우리나라도 어쩌면 통일될 수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대를 했다가 지금 좀 이상하게 멀어지고 있죠. 저 멀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들도 재선 때문에 생기는 이런 갈등이 심하죠. 어쨌든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이것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내년은 또 도쿄 올림픽이 8월 달에 있어요. 우리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죠.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유엔에서 개최하는 환경인데요.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라는 게 있는가 봐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내년에 6월 달에 열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듀바이에서 이제 마음의 연결, 미래 창조 이런 거에서 국제 엑스포를 하는데 각 나라에서 각각의 나라에서 최신 기술 그리고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선보이는 그런 엑스포를 연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기술로 이렇게 갈지, 미국은 어떤 기술로 나올지, 일본은 또 어떤 기술로 나올지 참 궁금할 수 있는, 또 그것이 또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는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또 엑스포가 내년에 열리고 그래요. 내년에 또 52시간 근로제가 지금까지는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에서 52시간 이하 근로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드디어 이제 50인부터 300인까지 중소기업까지 확대가 된대요. 쉽지가 않겠죠, 그죠? 사실 벌써부터 이거는 52시간 근로제는 벌써부터 해야 됐을 거긴 한데 기업들의 어떤 그 노동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기업의 이익과 맞물려서 노동권에서 좀 어쨌든 피해를 많이 본 너무 열심히 일한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아직은 다들 불안해하죠. 이제 이렇게 중소기업까지 52시간 근로제 이렇게 하면 대기업이야 이제 부자니까.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이렇게 튼튼하거든요. 근데 작은 기업은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견뎌낼까?
예. 그걸로 인해서 또 사회 문화가 이제 다른 올해 52시간 근로제로 인해서 대중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그 문화의 어떤 방향이 우리는 울산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몰라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중소기업까지 확장된다니까. 그리고 유튜브는 여전히 내년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같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은 더더욱 발전을 할 것 같고요. 온라인 쇼핑몰도 역시 뭐 올해 111조였다니까 이제 내년에는 한 2배 정도 성장하지 않겠나? 내년에 한 200조를 돌파하지 않을까요? 온라인 쇼핑몰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서비스가 더 발달될 텐데요. 그러면 엊그저께 어제 통크넷집 보살님이 와가지고 막 이제 그 본인 몸이 너무 아프다고 이제 막 이렇게 가게를 내놓겠다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가게가 나가겠냐고. 왜 가게가 나가겠냐고. 가게가 요즘에 매장으로 뭐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도전이죠.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 쇼핑몰하고 배달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매장을 열어서 뭐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저 앞에 성남동도 방송사들의 방향이나 종편도 한참 좋아졌었는데 유튜브나 이런 것이 발달되면서 종편도 쉽지 않고요. KBS 같은 데는 이제 이렇게 그 광고가 하도 안 들어와가지고 적자가 한 이제 1,000억인가 2,000억 적자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적자는 공영방송이잖아. 누가 그 적자를 메워주겠어요? 세금으로 또 메워줄 거 아니에요. 그런 공영방송사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거 있죠. 유튜브를 보면 공영방송에서 한 것은 유튜브에 잘 안 올라와. 그거 궁금해하지 않았나? 유튜브 보면 거의 다 뭐든 많이 나오잖아. 근데 왜 공영방송에서 하는 이런 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안 올라오지? 올라오면 그걸 볼 용의가 있는데 그죠?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한때 이제 한 10년 정도 됐나? 2010 몇 년인가? 그때 이제 유튜브가 막 이렇게 물밀듯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그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껴서 데뷔를 했어요. 데뷔를 하긴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카카오 TV하고 네이버 TV하고 각 방송사들이 가서 협력해서 이 계약을 맺어요. 유튜브를 틀지 않고 카카오 TV하고 네이버 TV로만 나오기로. 그러면서 15초 광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 기간 동안에서는 공영방송이나 이제 메이저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그 역사 스페셜 이런 게 막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건 10년 전 거예요. 10년 전 거 역사 스페셜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데 근래 거는 게 안 올라오는 게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근데 적절하게 대응하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카카오 TV 보나요? 네이버 TV 보나요? 유튜브 보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결국은 그냥 방송사도 망하고 이제 네이버도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건 골로 가는 것 같고 이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가 그 봉암사에 가거든요. 대중공양. 그래서 내가 봉암사를 가서 뭐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그 추운데 법당에 가서 봉암사에 법당에 가서 기도를 막 독성을 크게 하면 공부하는 스님들이 어디서 저런 놈이 와가지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와서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나가 당장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간이 쫄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봉암사도 그렇고 도리사도 그렇고 성철 스님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 성철 스님 평전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제 내일 얘기할 걸 쑥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재밌는 일화가 몇 개 있는데 소개시켜 줄게요. 성철 스님은 저기에서 태어났거든. 산청 그 산청에 그 아이씨 있잖아. 무슨 아이씨지? 단성 아이씨.
그 바로 옆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아버님이 그 집안이 이씨 집안인데 대대로 유생이에요. 굉장히 지역에서도 유명한 유생이고요. 옛날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조식 이후에 조식 맞나? 남명조식. 하여간 그쪽에 유학의 큰 가문들이 산청 쪽에 이렇게 그 옛날 살인파의 주 세력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가문인데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이고 유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유지다 보니까 집안의 사람들도 많이 드러나고 그랬어요. 근데 성철스님은 이제 그 출가를 했잖아요. 그 이제 해인사에 이제 가셨다가 본래 대원사에 갔는데 하도 공부를 잘하니까 수행을 잘하니까 대원사 주지스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해인사로. 여기에 이런 속인이 있는데 이런 청년이 있는데 대원사 그 해인사에서 좀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면 안 되냐 했더니 그래서 최범술이라고 옛날 만당 조직했던 한용운 스님하고 한용운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만당을 조직했던 최범술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최범술 스님이에요. 스님이 직접 대원사 와가지고 어디 그런 사람이 있다며? 그래서 보고 가자 우리 해인사로 했더니 그래가지고 해인사 갔어요. 해인사 당시에 이제 고경스님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제 그 고경스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강당에서 한국사를 강의했다고 당시 주지였는데 한국사를 강당에서 강의했다고 일본 놈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고문을 세게 몇 개월 동안 당하다가 그 해인사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새로 부임된 주지가 고경스님을 계속 주지를 하려고 하니까 해인사에서는 스님들이 고경스님을 주지를 계속 하려고 그래. 그런데 총독부에서 당시 주지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님 안 된다 해가지고 이상한 스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고경스님은 해인사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관에서 이제 열반에 드셨다고 그래요. 그 스님이 이렇게 청년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태설당에 가가지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시켰대요. 근데 스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태설당에서 수행하는 건 스님들끼만 하는데 웬 속인이 아무리 젊고 그래도 속인이 와서 이렇게 있다고 스님들이 막 그렇게 했는데 워낙 또 정진을 잘하니까요. 아무도 뭘 할 수가 없었대. 그때 이제 동산 스님을 해인사에서 만나요. 그래서 동산 스님이 워낙 계율도 잘 지키고 또 연불도 엄청 잘하시고 그 풍모의 외모하고 그 인격의 인품에 반해서 출가를 하기 결심하게 되는데 집에 가가지고 아버님한테 출가한다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되게 혼나고 그렇게 했는데 스님이 뭐라 했냐면 스님들이 그러는데 제가 출가를 안 하면 단명한데요. 농으로 그렇게 농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제 출가를 해야 된다니까 부모님한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게 단명한데 그래서 어디서 그런 소리 들어가고 또 대통 혼나다가 이제 결국은 출가를 하시라고 했는데 이 아버님이 그 이후로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유학자잖아요. 이 석가를 하는 놈이 내 아들 데리고 갔다고 훔쳐갔다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모니라는 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불살생이라며 그래가지고 경호관 그 앞에 강의했거든요. 거기다 그물을 쳐놓고 계속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 생고기를 펄펄 끓는데 그냥 맨날 놓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를 수년 동안 했대요. 그러면 또 성철스님 어머니는 또 되게 착하시거든요. 어머니는 또 그물에 있는 거 몰래 또 갖다가 놓아주고 몰래 또 갖다 놓아주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했대요. 성철스님 어머니는 성철스님을 이렇게 아들이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성철스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그 산청에서 해인사도 가기도 하고 범호사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음부암에도 영천에 음부암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성철스님은 도망다녀. 문전박대하고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그러다가 이제 성철스님이 금강산에도 나셨거든요. 당시는 해방 전인
그 일제치 하니까 금강산의 마하연이 제일 유명한 선방이었어요. 얼마나 큰지 요 끝에서 저 끝까지 잘 보이지 않았대. 그만큼 큰 선방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스님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제일 최고의 선방은 금강산 마하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광부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신 거야,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성철 스님은 역시 이제 문전박대요. 이제 사람들이, 스님들이 저 보살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저 보살님은 누구지 하다가 대중들이 이제 알아냈어, 이제 누군지. 성철 스님 어머니도 처음에는 자기를 밝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쫓겨날 거 아니까.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이건 뭐야 이러면서 대중공사를 열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큰 방에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대중공사를 하거든요. 공사를 벌여놨어요. 성철 스님 앉혀놓고, 꿀 앉혀놓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공론이, 이건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성철 스님 혼내고, 이렇게 여기 멀리서 오셨으니까 금강산 유람을 시키고 하라고. 그래서 그 한 열흘 동안 어머니 모시고 금강산 이곳저곳 업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성철 스님 출가하고 나서 처음이자 마지막 이렇게 부자 모자 시간에 이렇게 그 추억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계속 물고기도 풀어주고. 이제 성철 스님 아버지 한테 자주 혼나는 거예요. 옛날엔 밥상 자주 엎었잖아. 밥상만 엎을 것이지 딴 것도 엎어가지고 화로를 왜 던지냐고. 화로를 핑 던져가지고 성철 스님 어머니가 한쪽 눈이 실명했어. 예, 그런 일화도 있고요. 또 성철 스님이 좀 대각쟁이라는 그런 이제 철수자라고도 있는데, 철수자라고 처음 부른 건 용성 스님이 불렀어요. 용성 스님이 용성 스님 제자가 이제 이렇게 용성 스님 제자가 갑자기 성철 스님 문사 스님이고요. 성철 스님 문사 스님이 이제 범어사로 가셨을 때 용성 스님도 범어사 내원함에 당시에 계실 때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기특하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참다운 스님이라 할 만한 그런 중이 잘 없는데 참 너는 스님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성철수자 이러면서 용성 스님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렀대요. 스님이든 뭐 제가자든 누구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성철 스님을 며칠 보더니 성철수자 이렇게 불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도 계속 철수자. 개각 왜 개각이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용성 스님이 이제 그 범호사 계시다가 서울로 대각사로 가시게 됐는데 마음에 들어서 총명하잖아. 성철 스님은 이렇게 눈에 불이 났대.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신기하게 눈에 이렇게 진짜로 사진도 보면 눈에 불이 막 날. 총명하잖아요. 그래 데리고 간다고, 일로 나 따라가 서울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그래 따라갔어. 어디까지 따라갔냐? 부산역까지 따라갔어. 그래서 부산역에서 이제 용성 스님하고 기차를 탔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서 타려다가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본인은 서울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자기는 수행하러 왔지. 그래서 이제 산사로 통도사로 도망가가지고 통도사에서 수행하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성철 스님은 이제 평생에 직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도반이 있는데요. 몇 분 있어요. 청담 스님, 향곡 스님, 자운 스님 이런 분이 있는데, 향곡 스님을 영천의 은혜사 운부암에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너무 이렇게 뜻이 잘 통하니까 향곡 스님도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시거든요. 서로 장난질도 하시는데, 향곡 스님, 성철 스님 키가 한 180 정도 돼. 엄청 키가 커요. 덩치가 엄청 커요. 그리고 향곡 스님도 덩치가 엄청 더 커. 장사야 힘이. 둘이서 이제 이렇게 포행하다가 잣나무 숲에 가가지고 성철 스님이 갑자기 저 잣나무
딸 수 있나? 에이, 저 정도야 못 따니. 한번 따보지 않을래? 에이, 무슨 뭘. 자꾸, 아니, 저것도 할 수 있다면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올라가 볼까? 해가지고 이제, 아, 올라가려면 송진 먹고 하니까 옷을 다 벗고 올라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한국 스님이 옷을 다 벗고 올라갔어. 저 꼭대기까지. 그래 밑에서 이제 성철 스님이 갑자기 큰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저기 아가씨 들어온다. 아가씨 들어온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면서 아가씨 들어온다고 막 도망가면서. 그래 천진난만하게 그래 장난을 하시고 그러셨다라고 그래요. 성철 스님 어렸을 때 사서삼경에 달통하고 5살 때 한시를 지어서 백일장에 가지고 상 탔다 갈 정도였으니까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진주 중학교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 줄 알아요? 몸이 약해서 체력장에서 떨어졌어. 체력장에서. 그 진주 중학교가 당시에 명문이었는지 뭐 이렇게 떨어졌어요. 몸이 좀 계속 약해가지고 덩치는 크고 키도 뭐 이렇게 큰데 몸이 약해가지고 평생 약을 스스로 다려 먹었어요. 또 의학이 또 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할 정도의 스님이에요. 본인 약을 본인이 지어서 먹어. 약 짓는 일화가 또 이제 신기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성철 스님이 동화사에 살 때도 있었어요. 동화사에 살고 있는데 정각에서 불이 났어. 옛날에는 불 자주 났거든요. 그래 이제 불이 났는데도 선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참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본래 좀 괴각수자라고 이제 괴각쟁이라고 좀 성격이 괴팍하니 좀 이상하다고 뭐 그러려니 했는데 불이 다 꺼졌어요. 꺼졌을 때 성철 스님이 오더니 부집개를 들고 와가지고 이게 이제 다 이렇게 꺼졌잖아요. 거기서 이제 무 해가지고 수술 찾아내가지고 수술 골라가지고 자기 약 따르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지금 정각이 지금 법당이 지금 불이 나가지고 했는데 그걸 수술 찾아가지고 이렇게 약 탄 게 약을 따르고 참 난감하죠, 그죠? 남들이 다 기괴하게 생각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가사가 괴색 가사인데요. 옛날에는 빨간 가사를 입었어요. 실크 가사도 있고. 이제 문경 봉암사 이제 결사하기 전에 문경 대승사에서도 이제 결사 비슷하게 했거든요. 거기에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 이러면서 이제 청담 스님하고 자원 스님하고 맨날 토론하고 그랬대. 뭐 우리가 총림을 하면 뭐 행사서 총림을 하면 뭘 어떻게 하고 또 이 우리가 이제 승복도 그 당시 일제 시대 때는 승복이 검은색 승복이었대. 일본 사람들이 검은색 승복이었거든요. 검은색 승복 좀 그렇잖아. 외색이다 해가지고 회색 승복으로 바꿔 입고 또 가사도 뻘겋게 이렇게 실크 가사 절대 입지 않다. 이제 부당하다 해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 해서 가사를 바꿔 입자. 이렇게 괴색으로 노란색, 검은색, 뭐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색깔이 나와요. 좀 약간 우중충하니. 이거를 직접 이제 물들여서 하겠다고 그 대승사에서 막 이렇게 물들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옆에 이제 윤피람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묘음 스님이라고 윤피람을 키운 스님이 있어. 이 비구 스님들이 막 하다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건 이제 빨리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얼룩도 이렇게 물들이면 얼룩절룩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철 스님은 절대 이제 비구니 스님들하고 뭐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 비구들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하도 안 돼가지고 밤에 새벽에 스님들이 몇 스님들이 들고 가가지고 윤피람에 가가지고 아이 스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몰래 했어요. 그것이 들통이 났어. 성철 스님이 알게 됐어.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이 삐졌다고 해야 되나? 가버렸어. 이놈들 봐라 이러면서 이제 밖에 나갔어요. 그래가 옆에 이제 청담 스님이 빨리 스님을 보내가지고 그
모셔오라고 그 청한 스님이라고 스님이 가서 이제 금방 못 모셔오고 며칠이나 지나서 모셔오긴 모셔왔어요. 보면 보통은 이제 갈 거야 해가지고 가다가 잡으면 마지 못해서 오는데 근데 스님은 며칠 동안이나 그래 이제 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가사 점안식을 하게 되는데요. 점안식 할 때 자원 스님이 점안식 할 때 그런 법문을 하셨대요. 옛날에 이제 금시조가 용을 잡아먹거든요. 용의 천적이야. 금시조가 용을 왜 잡아먹어? 그래 용이 다 전멸하게 생겼대. 그래 용들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겠어. 전멸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입고 있던 옷을 시루라기 가사에 쭉 빼가지고 용한테 싹 씌워줬대. 실력으로. 그랬더니 금시조가 잡아먹지 못했대. 그 부처님의 이런 가사를 접근을 하지 못하게 큰 방패가 된 거죠. 그야말로. 이렇게 부처님의 가사라는 게 그렇게 큰 위실력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스님들은 가사만 입으면 평생을 부처님 덕에 이렇게 방패 딱 이렇게 이렇게 슈퍼맨이 하고 다니는 다 이거잖아요. 배트맨이 하고 다니는 다 이거 벗으면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 뭐 빨개 놓고 봐봐. 더 별거 없지. 근데 이거 딱 입는 순간 딱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말고도 재미있는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내일 다 얘기해 줄게요. 네. 내일 가자고 대중공양. 그냥 맛배기로 조금 해준 거예요. 성불하세요.